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로 아카데미 우리가 들을 교육은 정신건강과 신체활동이라고 이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를 이제 맡고 계시는 정숙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와 계신지 모르고. 예, 저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그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하는 다른 일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그런 분들이 낮 동안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 클럽하우스 구서울 시내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상근 시설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왜 이 배경을 설명하냐 하면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다.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소개를 했고요. 오늘 주제가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인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맨발 걷기 해보셨어요? 네, 다음 주에는 장기현 대표님이 오셔서 저한테 맨발 걷기를 소개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 맨발 걷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강의는 장기현 대표님이 하실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체적인 건강만 건강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건강의 범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우리 특별히 이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돼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건강도 나빠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건강, 관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 전체적인 개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찾아오신 이 이른 아침에 공부하러 찾아오신 선생님들은 모두 다 이 건강의 개념을 폭넓은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안 건강하세요? 큰일 났네. 우리 이용현 센터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는 손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나는 그럼 정신적으로 안 건강한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그러셔요? 오. 자, 죄송합니다. 맨 앞에 앉으셔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생각하실 때 나는 정신적으로 안 건강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정신과 병원 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군요. 네. 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규태 선생님이란 분이 쓴 굉장히 글씨가 많죠. 제가 이걸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건강,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 각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저분은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신건강이란 건 뭐냐? 풍부하고 행복하고 능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정신건강 상태,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잘 지각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굉장히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쾌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상태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정신건강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 지금 치료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세한 질문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자신을 잘 지각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맡은 일에도 충실하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능률적으로 하면서 쾌활한 정서를 가지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이상적인 상태에 모두가 다 도달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 여기서 건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좀 여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정신건강 우리 전문가 우리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시거든요. 이영렬 센터장님 계시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한 게 이상적이라면 그럼 이상한 행동, 이상의 행동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보는 그 책이 바로 DSM-5라는 진단 기준에 의해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에 부합이 되었을 때 이상행동이다라고 보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완벽한 이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다가 조금씩 정신과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강의가 오늘 9시 40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저희 아파트에 주차장이 2개예요.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데 주차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A 주차장에 있는지 B 주차장에 있는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퇴근한 시간을 생각해봤을 때 B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B 주차장에 갔는데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해서 막 찾았는데 한참 찾았어요. 이게 인식을 잘 못하는지. 그러니까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게 다들 정도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씩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들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도 2017년에 우리가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 반응이 일어나느냐? 굉음이 들리면 어떠세요? 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거나 서울 가서 지하철 이렇게 소리 듣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렇거든요. 안 그러세요? 오피스에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서 뛰쳐나가서 문을 열고 학생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제발 뛰지 말라고. 그 뛰는 게 이게 울리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게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아직 그때 2017년에 지진을 경험하고 아직까지 졸업을 못한 학생들 저희들이 소그룹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와 비슷하게 지진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너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성분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 남자 선생님들 계신 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내가 아프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정말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한국 문화가 남성이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다 내가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나 봐요. 저희 학교 남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든데 힘들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이상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고 누구나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를 보시면요. 이게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25.4% 우리나라 전 국민이 평생 동안 4명 중에 1명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이잖아요. 그죠? 4명 중에 1명.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또는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이제 장애인 수를 대비해서 정신장애인 수를 보면 이게 2016년 자료이기 조금 올드한 자료이긴 한데요. 한 470만 정도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면 조현병, 기분장애 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불안장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수면장애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비율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이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가 15개거든요. 15개 중에 정신과적인 질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 4%를 차지합니다. 15개 장애 유형 중에.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질 만큼 이것은 우리가 사회가 돌봐야 되는,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71세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우리나라의 사람 우울 정도가요. 굉장히 총점 27점 만점의 평균 점수가 5점이었는데 우울 위험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이요. 약 18.1%.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18명이 우울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비하면 우울 위험군이 2019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3.2%, 위험군이 3.2%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를 했을 때는 18.1%로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20대, 30대, 20, 30대의 요즘 MZ세대라고 막 그러던데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다.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봐야 되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청년들이, 또 이 사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청년들이 이 우울한 비중이, 특별히 우울 위험군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자살 생각과 관련된 그 통계를 볼 때도 약 12.4%가 100명 중에 12명이 자살하고 싶다, 자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가 증가한 거고요. 특히 젊은 층과 남성들에게서 이게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 생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제공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족이 가장 많았는데요. 한 8.4%가 없다고 응답한 겁니다. 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난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미래 세대로 우리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리더로서 커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받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는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정보를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한 숫자들이 점점 저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하실 일 너무 많다. 그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얻고 싶어한다. 그리고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싶은데 50.7%가 우리 아까 조사한 그 대상 중에 50.7%가 나는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또 얻기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 저는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들 스스로 이렇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용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게 권혜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정신분석을 하는 심리치료 하시는 분인데, 감정조절이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몸속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전달물질 호르몬을 많이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내가 뭔가를 성취한 느낌, 성취한 그 경험들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로토닌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 세로토닌의 결핍 때문에 생긴 거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 햇빛 같은 거 많이 보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로토닌 하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쓴. 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호르몬은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특별해라고 느낄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느낄 때 이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정도면 난 멋있는 사람이야. 특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시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세로토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옥시토신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때 나는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 그 신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울고 많이 웃을 때 이렇게 엔돌핀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는 이제 이 호르몬입니다. 이거 많이 아실 거고 제가 왜 이 책 소개를 하면서 우리 행복 호르몬에 대한 소개를 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이 호르몬,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호르몬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이거 다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알 텐데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도파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조절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있습니다. 정신사회적인 영향도 다른 사람과 그 성취를 통한 자신감도 형성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고 사회적인 연결도 하게 되는 관계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영향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게 되면 BDNF라는 뇌신경 영양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좀 죄송한데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이해하는 측두엽, 인지 기능과 계산,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작용을 해서요. 뇌세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두엽을 자극을 하니까요. 인지 기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지금 뭔가 신체 활동을 하고 계셔요, 사실은. 그죠? 맨발 걷기 많이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이 뇌에 자극이 되어지니까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특히 운동을 했을 때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미리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 치매와 관련된 예방 효과, 또 인지 기능을 증 효과들이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수면 장애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신체적인 건강함도 유지하지만 이 신체를 몸을 움직여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오늘 사실 핵심적인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이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라는 정신재활시설의 그 비상근 시설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설에는 누가 오시냐 하면 조현병 또는 조울증 또는 심한 그 우울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저희 비솔시내과 이제 오시거든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본인도 내가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건가?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저희 부솔시내과인데요. 부솔시내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가활동약이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약인데요.
약인데요. 무슨 약이냐 하면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해 처방하는 약인데요. 어떤 약이냐 하면은 활동약이에요. 이 개념 처음 들어보셨죠? 자가활동약. 그래서 이게 왜 처음 들어보셨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부솔시내과에 다니고 있는 정신과적인 어떤 어려움을 또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그 정신과 약을 이 약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물 복용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처방하는 활동약이 같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훨씬 더 빨리 회복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요. 네? 병원 가요. 병원 가고 또 병원 가죠 당연히. 병원만 가요. 잘 자고 또 따뜻한 물 마시고. 선생님들 선생님들 다 처방한 약이에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와 관련된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따뜻한 거 먹고 잠 잘 자고 쉬고 그죠? 그런 활동약을 처방을 스스로 이게 뭐냐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정신건강을 지금 다 유지하려고 지금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선생님들한테 전문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약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내면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하면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정신과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내 안에 내면의 지혜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나를 위해서 처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가 조금 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부솔시내과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당사자들이 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가 투약관리, 약물관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알약을 삼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뇌에 영향을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 정신과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물론 해주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여기 알약이라면 저기는 자가활동약이거든요. 저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 충분히 회복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부솔신외과 오시는 분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대부분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무기력. 사회적으로 나라도 이상하게 보고 막 그렇게 되니까 삶에 그렇게 동기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가나 가족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본인이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처방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엄청난 치료적인 효과가 생기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환청이 들리거든요. 고통스러운 목소리.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본인이 스스로 처방한 활동의 약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그걸 해봤을 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훨씬 더 본인이 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분노라던가 불안이라던가 그러한 증상들을 경험할 때 본인이 스스로 처방하는 활동약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라는 것이 저희들이 임상 현장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가활동량은 뭐냐 하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힘이, 내 삶을 멋지게 살아낼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 그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내가 증상이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지혜, inner wisdom, 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 우리가 왜 탄력적인 거 이런 게 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어그러졌지만 놓으면은 금방 복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탄력. 피부도 탱탱한 사람, 탄력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자국이 있어도 금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심리적으로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진 트라우마 생존자들이잖아요. 지진 생존자들.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특강을 할 때 늘 그 자랑을 합니다. 저는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 참 많은 걸 성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내면의 힘이 작동이 되어서 탄력성을 갖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가활동약은 뭘 먹거나 단순하게 다른 거에 섭취하고 이것보다는 활동하는 약입니다. 자가활동약.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처방하는 활동약, 이게 많으면 많은 약은 강력한 약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체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선생님들은 어떤 자가활동약을 하고? 질문해야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료 방법이라든지 네.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와 자가 활동약으로서 균형을 밸런스를 이룬다는 그 자체에 공감을 하는데, 그 자가 활동약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부분에 대한 거를 네. 본인 스스로만 계속 이게 내가 맞다라고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행동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네. 이게 공통성을 가질 게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네. 학습 효과로서 진행도 좋지만은 1대1 교육으로 인해서 개개인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네. 것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자가활동약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자가활동약의 4가지 충실도라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활동하는 건가, 움직이는 건가, 그거예요. 움직이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두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어떤 걸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건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생이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가활동량이 뭐냐고 물었더니 유튜브 보기래요. 유튜브 보기. 어떤 유튜브를 보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보는 유튜브가 있대요. 그런데 저번에 이게 교수님 유튜브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유튜브를 봤는데 보고 나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그거 자가활동약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 관심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되는 활동들, 내가 나를 위해 처방하는 활동들이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면 그거야말로 중요한 자가활동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우리가 많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죠. 저의 자가활동약은 뭐냐? 제가 이제 이게 이틀 전에 걸은 거예요. 430일을 걸었네요. 오늘 432일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가 저의 자가활동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혼자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제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발표하시는 장기현 대표님이 맨발로 걸어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웬 생뚱맞은 소리예요. 그죠? 갑자기 웬 맨발이야.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제가 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겨울 되면 항상 발이 너무 차요. 발이 너무 차요. 여기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증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저보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막 물으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발이 차다. 수족 냉증이 아니라 적 냉증이다. 그랬더니 그거 뭐 며칠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용기를 내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걸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발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생각을 한 거죠.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제가 저를 진단할 때 몸도 마음도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진단해요. 그죠? 마음만 예민하면 좋은데 몸도 예민해요. 조금만 자극이 있어요. 금방 몸이 알아차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제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걷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걸은 게 지금까지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가활동약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만의 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만 알고 있기가 이게 너무 중요한 정보라서 우리한테 공유를 하는 거고요. 다음 주가 되면 선생님들이 아주 이 맨발 걷기의 세계가 선생님들 앞에 멋있게 펼쳐질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도 한 번씩 영일대 수욕장에서 걸으시는 걸 이제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몸을 자꾸 움직이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맨발 걷기만 사실은 신체 활동이 아니잖아요. 자가 활동약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묻고 싶지만 본인의 자가 활동약을 잘 발견하셔서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 이 활동하는 약 많이 처방하셔서 풍성하게 정신 건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주셨네요. 우리 정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의가 마무리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아까 강의 중에 설명해 주셨는데 포항시 맨발 걷기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고 계시는 회장님이 계신데 오셔서 간단하게 맨발 걷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강의가 끝나고 야외에 나가서 다 함께 걷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계속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면 되는데 날씨가 혹시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날씨에 유의해서 복장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후 영상에서도 보시게 되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저희가 센터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척도지 적었던 거 있어요. 체크 몇 개만 했던 거. 그것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맨발 걸으러 가면 신발 놔둘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하게 신발을 담고 다니실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거 받으셔서 나가셔서 같이 걸으실 때는 거기 넣어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및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